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얘기는 새벽에 있었던 굉장히 다양한 한국 선수랑 관련이 있는 경기, 없는 경기 진짜 무지하게 열렸는데 예. 그중에 첫 번째로 얘기할 경기입니다. 새벽에 열린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카라바오컵 16강 경기가 있었고요. 결과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토트넘 호스퍼가 맨체스터 시티에 2대1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구장이 개장한 뒤에 토트넘이 맨시티 상대로 5연승이어서 펩이 여기서 이제 안 지고 이기는 게 내 마지막 수건이다 뭐 이럴 정도였는데 예. 지난 시즌에 손흥민 없을 때 예. 한 번 끊기고 또 지면서 사실은 지난 시즌 맨시티가 여기 구장에서 두 번 이겼거든요. 예, 맞죠. 하지만 다시 요 징크스를 또 되살려 주면서 결국 홈에서 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개장 이후에 펩과의 전적은 6승 2패. 아. 토트넘이 네. 여전히 많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결장이 확정이 돼서 또 토트넘 팬들로서는 걱정이 있었을 텐데 뭐 맨시티도 그렇다고 해서 리그컵에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양 팀 모두 로테이션을 가동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각축전이 벌어질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고요. 맨시티도 뭐 토트넘 손흥민 빠졌듯이 뭐 로드리는 당연히 제외가 되는 거고 데브라이너, 워커, 뭐 그릴리시, 도쿠 등 주전 공백이 좀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토트넘과 봤을 때 오히려 더 1군을 내세우지 않은 쪽은 맨시티다. 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토트넘 선발 명단을 놓고 보면은 사실 베르너, 뭐 사르, 그다음에 드라구신, 그레이 이 4명 정도를 빼면은 그래도 주전 선수들이 가동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5군, 1.4군 이 정도였던 반면에 맨시티를 보면은 포든, 사비뉴, 그다음에 뭐 아케 디아스 정도? 예, 이 정도가 평소에도 선발로 나서는 인원들이고 스톤스나 누네스는 좀 애매하죠. 균도한 마찬가지고 메카티랑 오랄리는 아예 그 유스에서 올라온 겁대회용 예, 자원들이고요. 음. 오르테가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맨시티가 조금 더 토트넘보다는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했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토트넘 보시면 판더펜, 드라고신, 로메로, 그레이가 다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판더펜이 레프트백으로 나왔습니다. 예. 네. 뭐 판더벤은 그 네덜란드에서는 레프트백으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대표팀에서요. 예, 대표팀에서 네. 예, 그래서 매우 어색한 그런 포지션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네. 사실 뭐 저기에 어울리는 선수긴 해요. 발도 빠르고 센터백인 선수를 뭐 풀백으로 쓴다. 예,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아스날은 그런 선수밖에 없고 네. 포백이 다 그런 선수잖아요. 맞아요. 센터백 겸용할 수 있는 선수를 쓰는 게 유행이죠. 네. 풀백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한번 동참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습니다. 예, 왜 패착이 됐는지는 경기 양상을 보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일단 베르너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예, 그렇죠. 베르너가 뭐 요즘 입스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었고 자신감이 떨어진 게 카메라도 다 보일 정도로 예,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토트넘이 오른쪽 측면에서 빨리빨리 탁탁탁탁 주고 넘어가는 빌드업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잘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클로세스키가 오른쪽 중앙으로 꺾어주고 이걸 베르너가 잘 마무리하면서 베르너가 이번 시즌 1호 득점이자 지난 3월 빌라전 이후 7개월 반 만에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트넘의 악재가 있었던 게 레프트백으로 나온 반더벤이 다리 뒤쪽을 잡고 쓰러졌어요. 예, 그러면서 데스프니 우도기가 들어왔고요. 이 교체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상승세가 끊기진 않았습니다. 코너킥에서 짧은 패스가 먼저 들어가고 이거를 클로세스키가 뒤로 준 거를 사르가 네, 받아서 중거리 꽝. 그쵸. 앞서서 비슷한 세트피스를 했는데 그때는 왼쪽 코너킥이 패스에서 쿨세스키한테 갔거든요. 예, 네, 쿨세스키의 왼발 중거리 슛은 떴어요. 반대쪽에서 사르의 오른발 중거리 슛은 딱 들어가면서 2대 0이 됐습니다. 네, 전반전 추가 시간에 사비뉴의 크로스를 노마크 상태의 누니에스가 밀어 넣으면서 2대 1이 됐고요. 근데 이제 후반전에 그래서 맨시티가 어떻게 했느냐? 이기기 위해 총력을 다했는가? 그러지는 않았다. 네, 후뱅 디아스랑 균도안을 빼고 그바르디올과 코바치치를 넣긴 했는데 뭐 그 이후에 주전을 넣으려고 막 용을 쓰진 않았어요. 예. 유망주들을 기용했죠. 예. 후반 18분에 사비뉴가 부상으로 실려 나갈 때도 뭐 유망주 들어왔고 벤치에 유일한 주전급 공격 자원 혼란이 있었거든요. 예, 끝까지 쓰지 않고 유망주들만으로 이제 경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돌려 감독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고 있는데도 약간 저는 그냥 여유 있어서 웃는다기보다는 이날 경기 전에 워밍업 할 때 아칸지가 다쳤대요. 아, 세트백이 한 명 바뀐 거래요. 예, 그리고 경기 중에 사비뉴도 부상으로 실려 나갔는데
사비뉴가 지금 도쿠랑 그릴리시도 없어서 되게 비중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해탈한 진짜 못해 먹겠네. 약간 이런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미치겠다. 야, 안 그래도 넌 안 나올 거야. 알지? 너는 쉬어. 이러면서 경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었고 혼란한테. 예.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진 뒤에도 잘 졌다. 에이 망할 놈 대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서 토트넘 선수들 막 패비도 안아주고 막 아유 이제 볼 일 없어. 이대는 끝이야. 막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토트넘이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요. 이날 8강 상대가 결정이 됐어요. 16강 다 끝나고 8강 상대는 맨유인데요. 맨유는 테너가 나가자마자 아모림을 이제 선임할 거라는 설이 막 나오면서 네. 희열 이곡까지 뜬 상태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판니스텔로의 감독 대행이 벌써요? 이러면서 이제 한 경기라서 더 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부랴부랴 막 준비했을 텐데 이날 레스터 시티 아무튼 그래도 일부 팀 예. 같은 프리미어리그 팀인데 5대2로 시원하게 승리를 하면서 그쵸. 부페가 2골 넣고 시원하게 승리하면서 이제 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예. 아마 늦어도 11월 A매치 후에는 선임이 되겠죠. 아모린 네. 감독이. 그렇지만 일단은 판니스텔로이 감독도 전임 감독보다 테나 감독보다 훨씬 공격적인 모습으로 아무튼 레스터를 꺾었다. 이게 얘기가 되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리그컵 16강 8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일단 30일에 두 경기가 열렸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일단 소튼이 스토크시티를 3대2로 제압을 했고요. 이날 배준호 선수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퍼드 경기도 있었는데요. 승부차기까지 간 끝에 2부 리그 셰필드 웬즈데이에 겨우겨우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 김지수 선수는 또다시 결장을 하면서 이번 시즌에도 힘겨운 경쟁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일에는 6경기가 열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토트넘 경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맨유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밖의 경기를 보자면은 리버풀이 브라이턴을 만나서 3대2로 승리하면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 브라이턴이 상대하는 만큼 브라이턴이 마지막까지 추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리버풀이 일찌감치 이제 3골을 넣으면서 브라이턴을 잡는 모습이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에스턴 빌라를 2대1로 꺾고 상승세를 탔습니다. 팰리스가 지난 경기 토트넘에 리그에서 첫 승을 거두고 이번에 리그컵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했고요. 카마다 다이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드디어 슬슬 살아나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축구 팬들이 뭐 지난 경기 보약 먹고 살아나는 것 같다. 팰리스가 삼계탕을 먹었다. 닭집을 잡았으니까 뭐 이런 류의 농담들을 하시던데 뭐 결과만 놓고 보면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좀 위에 쪽에 있는 팀들인 토트넘, 빌라를 연파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긴 해요. 하지만 맨시티전과 비슷한 느낌이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날 펩이 끝까지 혼란을 안 썼다고 그랬죠? 네. 그거랑 비슷합니다. 빌라는 팰리스한테 1대1로 졌지만 보면 빌라 라인업이 뭐 그렇게 마냥 후보는 아니에요. 다 우리가 대충 아는 선수들이 한 반은 넘고 최근에 골을 많이 넣은 듀란도 이제 선발로 뛰면서 골을 넣고 했지만 사실은 듀란이 주전이어서 골을 많이 넣은 게 아니고 주전은 와킨스고 듀란은 교체로 골을 넣고 있었거든요. 이날 거의 약간 로테이션 멤버들이었고 이번 시즌 빌라의 닭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 파우토레스, 틸레망스, 와킨스, 로저스, 루카티뉴, 에즈리 콘스, 아마도 오나나 이렇게 7명이 다 빠졌어요. 교체로도 안 넣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고 있는데 교체로도 안 넣어서 벤치를 봤더니 벤치에도 아예 없었어요. 휴식에 대한 확실한 어떤 소신이 있었고 시티도 그렇고 첼시가 뉴캐슬에 질 때도 보면 교체를 카드를 한 장만 썼어요. 첼시는 벤치에 파머가 있었지만 쓰지 않았다. 끝까지 주앙 펠릭스, 뭐 마두에키가 아니고 무드릭, 무드리크 이런 평소에 뭐 좀 어려워하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풀타임 기용하면서 알아서 해봐. 지든 말든. 뭐 약간 거의 이런 느낌. 왜냐하면 이번 시즌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단 유럽 대항전 진행 방식이 리그 페이지가 도입되면서 기본 2경기가 늘었고 많으면 4경기 늘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엄청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리그 팀들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리그컵이 추가로 더 있는 잉글랜드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래서 풀 로테이션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컵 대회는 이제 후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럴 때 사실은 원래 시티는 뭐 물론 펩이 이미지에 비해서는 약간 스몰 스쿼드를 좋아하긴 하지만 워낙 선수가 좋다 보니까
카라바오컵에 나오는 비주얼 선수들도 꽤 잘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음. 지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요. 예. 예, 펠비 경기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상자 많아가지고 1군 선수 13명 남았다. 이건 대위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9년 동안 시티 지휘하면서 이렇게 부상 많은 거 처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부상 관리도 원래 패배의 가장 특장점으로 뽑힐 만큼 맨시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13명 남았으면 진짜 심각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번 시즌 너무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에휴 됐다 떨어지든 말든 이런 패배인 팀들이 좀 있었다. 전 그래서 사실 토트넘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한 반쯤만 로테이션을 반쯤만 돌렸는데 딴 거 다 좋은데 그러니까 로테이션 다른 포지션들 다 돌렸는데 예. 레프트백 하나 가지고 제가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우도기를 휴식을 주면서 판더벤을 왼쪽에 이게 어떤 전술 실험을 겸한 로테이션일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판더벤이 작년에도 딱 이맘때 다쳤어요. 네, 그렇네요. 기억이 나십니까? 예, 제가 정확한 날짜를 처음 찾아봤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시즌 초반에 포스트콜로 오고 8승 2무로 선두질주해가지고 그쵸. 와 돌았다 우승인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진짜 예. 토트넘 팬 아니고 그냥 기자들도 막 그쵸. 후름이 우승하는 거야? 막 근들갑 막 이러고 있었는데 11라운드 첼시전에서 예. 로메로 퇴장, 판더벤 부상 그리고 또 누독이 퇴장 막 그쵸. 터지면서 확 꾸꾸러졌잖아요. 예, 메디슨 부상까지. 그게 11월 7일이에요. 11월 7일. 딱 11라운드 예. 이쯤입니다. 그때가 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로테이션 돌릴 거면 반더벤부터 돌렸어야 된다. 다른 선수 다 안 돌려도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좀 다 잘했는데 그거 하나만 더 하지. 그럼 안 다쳤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네, 말씀. 판더벤이 워낙 이제 토트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그래도 로테이션을 돌렸으면 했다 하는 아쉬움이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판더벤이 원래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데 스피드도 빠르고 활동량도 많아서 잘 다칠 것 같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지난 시즌도 공식적으로 햄스트링 2번 나갔고, 그래서 좀 아쉽고, 그래서 이날 토트넘이 부상 우려로 빠진 선수가 셋이나 있었어요.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예. 로메로가 좀 안 좋은 표정으로 나갔고, 베르너도 잡고 나갔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제 포스트코글로 감독은 로메로는 그건 아니다. 그냥 이제 피로 누적. 예. 본인은 뛸 수 있다고 했는데 원래 하프타임에 교체하려다가 이미 판더벤이 빠진 상황이라 조금 더 뛰게 했다. 본인이 된다고 하길래 네. 후반전 하다 보니까 아니야 위험 부담을 더 감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미 판더벤이 자꾸 나갔는데 예. 로메로까지 자꾸 나가면 그때 진짜 큰일이죠. 그럴 수 있죠. 포스트콜로 감독이 잊고 있다가 작년 첼시죠? 이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급히 데이비스를 바꿔줬고요. 그다음에 저기 베르너도 뭔가 좀 부상을 당한 것 같은 표정으로 나가긴 했지만 예. 이제 감독 얘기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길게 뛰어가지고 힘들었던 것 같다. 별거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토트넘이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챙겼지만 로테이션 부분에서는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마무리를 하자면은 첼시가 2군을 내세운 걸 상대로 뉴캐슬 한 1.3군 예, 거의 주전을 좀 내세워서 첼시를 꺾고 진출했고요. 아스널은 프레스턴 노스엔드 이제 2부 팀을 만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려도 좀 여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0으로 완파를 하면서 역시나 8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저 유망주 은하네리 선수가 이제 1군에서 서서히 좀 넓히고 싶은 그런 욕심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이번 골도 멋있게 넣었고 재능이 좀 있다고 이렇게 정평이 난 선수입니다. 네. 예, 워낙 아르테타 감독이 뭐 최연소 데뷔였나요, 은하넬이? 그거 시킬 정도로 되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종 이제 리그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 8강에서 메뉴 이기고 올라가면 4간 결승 양민혁이 뛸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등록이 되겠죠? 예, 등록은 네. 당연히 됩니다. 겨울 이적 시장 들어온 선수가 이후 어떤 대회든 예. 등록은 되죠. 예. 양민혁이 뭐 잉글랜드 다른 팀에서 컵 대회를 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양민혁을 안 쓰죠. 이런 댓글이 있지만 우린 모르죠. 예, 모릅니다. 그렇고 다음입니다. 다음 얘기는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민재와 다이어의 조합. 이 수비 조합이 이번 시즌 처음으로 가동이 된 바이에른 뮌헨. 마인츠에 4대0으로 이겼고요. 코리안 더비는 무산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으니까 좀 제가 길게 얘기를 할게요. 네. 오늘 새벽에 DFB 포칼 2라운드가 있었고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DFB는 독일 축구협회의 약자고 포칼은 그냥 컵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포칼컵은
틀린 말이다. 코파컵도 틀린 말이고요. 역전압 같은 거죠. 예. 예. 아무튼 그런데 마인츠의 홈에서 열렸고 아쉽게 코리안 더비는 무산이 됐어요. 왜냐면 두 팀 모두 로테이션 돌렸는데 이게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 마인츠가 이재성을 안 쓸 거면 비슷한 스타일인 홍현석을 써서 한 명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둘 다 벤치에 있었다. 그렇죠. 게다가 막판에 좀 일찍 점수차가 벌어지고 지니까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주전 이재성 뭐 홍현석 주전급의 홍현석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유망주 넣고 막 그냥 그렇게 했어요. 부상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선수 좀 몸풀기 하고 그래가지고 코리안 더비는 무산이 됐습니다. 바이에른은 비주전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일부 뛰었는데 예. 일단 김민재 파트너가 왜 다이어였냐? 우파메카노에게 휴식을 준 거냐? 아닙니다. 우파메카노는 벤치에 없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경기를 준비하다가 허벅지 쪽인가가 살짝 불편하다고 그랬대요. 예. 그래서 가벼운 부상 정도로 빠졌다. 손흥민이랑 똑같은 겁니다. 예. 단장이 막스에벨 단장이 경기 끝나고 부상이라고 말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한 경기 쉬고 주말에 돌아올 수 있을 거다. 똑같은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 아니야?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라서 김민재, 다이어 조합으로 나왔습니다. 경기는 좀 일찍 기울었는데 바이언이 좀 우당탕탕 공격을 했지만 예. 바인츠가 지난 시즌부터 문제가 수비가 엄청 헐겁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발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그나브리가 왼쪽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알폰소 데이비스의 크로스 이게 케인을 거쳐서 무시알라가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사네의 크로스에 이은 케인의 헤더를 골키퍼가 선방했지만 무시알라가 다시 마무리하면서 일찌감치 두 골을 몰아쳤는데 둘 중에 뭐였지? 둘 중에 하나가 판정 시비가 있습니다. 예. 그 DFB 포칼은 제가 오늘 새벽에 확실히 다시 봤는데 비디오 판독이 없더라고요. 비디오 판독이 아예 없는. 네. 예. 이게 아마 저기 좀 대규모의 대회다 보니까 네네. 초반부터 적용 못할 거면 뒤에도 안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짐작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하나는 옵사이드가 맞았어요. 예, 리플레이를 보면 예. 넘어갔어요. 마인츠 측이 막 화를 길길이 냈습니다. 선수 중에 한 명이 경기 끝나고 나서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마인츠 선수가 오늘 심판은 바이에른 셔츠를 입고 있었다. 막 이런 말. 진짜 막 세게 막 조졌어요. 진짜, 예. 그랬는데 아무튼 인정은 됐어요. 그리고 무시알라는 전반 추가 시간에 이제 득점을 추가해서 3대 0이 됐다고 이게 맞나? 아무튼 그렇게 무시알 헤드트릭을 했고요. 그리고 리로이 자네가 한 골을 추가하면서 4대 0으로 바이에른이 일찌감치 점수를 엄청 벌렸습니다. 예. 네. 이게 그 무시알라 헤드트릭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하려고 이제 4대 0 되는 헤드트릭이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에른이 4대 0으로 앞서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주전들을 많이 휴식을 줬어요. 예. 하프타임에 케인이랑 무시알라부터 빼고 김민재도 좀 일찍 뺐는데 김민재 빼고 레온 고레츠카 이번 시즌에 본업인 미드필더가 아니고 센터백 알바를 뛰고 있죠. 예. 고레츠카를 넣었거든요. 좀 이따가 에릭 다이어가 햄스트링을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건 체력 요즘 많이 얘기한 어떤 체력의 어떤 고갈이 누적된 건 아니고 간만에 스프린트를 좀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랬는데 이제 다이어가 원래 후방 센터백이고 파메카노가 부상으로 빠졌는데 알바로 고레츠카를 이미 넣었어요. 이 센터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키는 좀 작지만 아무튼 원래 본업이 수비형 미드필더인 콜라트 라이머가 이날 라이트백이었는데 라이머를 중앙으로 돌리고 키미를 라이트백으로 옮기고 미드필더로 이브라이모비치라는 유망주를 넣는 좀 복잡한 교체를 통해서 어찌어찌 대처를 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주앙 팔리냐가 장신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예. 이론상 센터백에 오히려 더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도 결국에 콩파니 감독의 그런 전술 성향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누가 센터백에 어울리냐가 아니고 누가 미드필드에 어울려서 내 축구를 구현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팔리냐도 잘 안 쓰고 싶어해서 예. 그 파블로비치랑 키미 조합만 썼는데 지금 파블로비치가 부상 중이라서 어쩔 수 없이 플랜 B인 팔리냐 키미히 중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팔리냐까지 내리면 중원에 내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친구가 아무도 안 남는다. 그건 안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아니었나 짐작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50 몇 분에 좀 일찍 빠져서 이번 시즌 바이언 전경기 선발 중인데 가끔 이제 막판에 빠지거든요. 예. 좀 휴식을 줄 수 있을 때 그래도 선발 투입은 내가 안 할 수 없지만 네. 막판이라도 빼주긴 하겠다. 어허. 네가 퍼지면 내가 손해니까. 네. 그래서 빼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가장 일찍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기는 그렇게 4대0으로 끝이 났고 아쉽게 뭐 한국 축구 팬들이 기대했던 그 코리안 더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에른과 마인츠 경기 이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경기 후에 김민재 선수는 오랜만에 빌트에서 좋은 평점 2점을 받았습니다. 저 이거 제 짐작으로는 바이언 담당 기자가 안 간 게 아닌가. 마인츠 담당 기자가 둘 다 예. 매긴 거 아닌가. 이런 짐작이 돼요. 이럴 리가 없거든요. 빌트가. 왜냐면 뭐 4대0, 5대0으로 이겨도 예. 너는 강팀이잖아 이러면서 뭐 흠잡아가지고 막 깎고 막 이러는데 김민재 2점? 좀 생소하긴 합니다. 아무튼 뭐 2점 받았고요. 김민 1점이 무시할라. 그거 당연한 거고. 예. 2점이 한 너댓 명 있었고 나머지 3점이었다. 뭐 이런 경기였습니다. 다이언 3점이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번 경기가 김민재 개인 최고 평점인 게 이상하잖아요. 56분인가 58분 뛰었는데. 그렇죠. 근데 58분 뛰면서 잘하긴 했어요. 안정적으로 수비하고 예. 다이어 앞으로 나가면서 한 번 도와주고 뒤로 한 번 도와줬습니다. 다이어는 이제 정중동의 센터백이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다 이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김민재 앞으로 가서 끊어주고 뒤로 가서 끊어주고 예. 그런 수비했고요. 다만 이제 다이어가 이날 부상으로 나갔다 말씀드렸고 네. 퍼메카노가 주말에 뛸지 못 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김민재만 남았습니다. 또 김민재밖에 남지 않는. 김민재 파트너로 고레츠카가 나오든 예. 라이머가 나오든 팔리네가 나오든 아무튼 벌써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상황이고요. 주말이 또 우니온 베를린과의 코리안 더비 연속 코리안 더비인데 이번에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지난 시즌은 김민재가 독박을 쓰는 게 바이언이 수비진 구성을 잘못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예. 수비에 멀티 플레이어들을 쫙 팔고 전문 수비수 김민재 한 명만 사가지고 센터백이 3명밖에 없어서 그랬던 건데 예. 이번 시즌 5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맞죠. 근데 이토 히로키랑 스타인시치가 일시감치 둘어 누워서 못 돌아오고 있고 예. 스타인시치는 부상 복귀가 원래 이쯤 됐어야 되는데 다시 다쳐서 못 돌아오고 있고 넘버 3 그래서 남은 선수 중에 넘버 3가 다이어였는데 다이어 첫 선발인데 부상당했고 예. 우퍼메카노는 그냥 부상당했고 김민재만 남았어요. 근데 보시면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김민재 근육이 안 좋은 거는 몸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예. 요즘 좀 힘들어 하거든요. 당연히 피곤하지. 그렇죠. 그렇게 많이 뛰는 전술을 쓰는 팀에서 수비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생길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상황인데 쉬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 맞죠. 자 감독님 저 도저히 못 뛰겠으니까 한 경기만 쉴게요. 센터백은 뭐 고레츠카 라이머로 돌리십시오. 이거 미친 거지. 그런 말은 진짜 전성기 이천수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는 좀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제 다른 코리안 리거들도 대단히 많이 뛰었거든요. 그 중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 많습니다. 우선 포카를 얘기한 김에 우니온 베를린의 정우영 선수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정우영 선수는 이날 결장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빌레펠트에 0대2로 패하면서 일단 포카를 마무리를 했고요. 근데 뭐 우니온 베를린 현재 리그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포칼에서 떨어진 게 우니온 베를린한테는 이득일 수도 있다. 럭키 비키인가요? 네. 네. 그렇게 긍정적 사고를 이제 할 수 있고 정우영 선수랑 이제 김민재 선수가 오는 리그 주말 경기에서 맞닥뜨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연규 선수가 벨기에 컵, 그러니까 벨기에의 FA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컵대회에 참여해서 베베런이라는 팀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뭐 리그에서는 톨루 아로코다레가 8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하는 통에 아로코다레 맞죠? 쓸 때마다 헷갈려. 약간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일본말 같지 않아요? 아로코다레? 그렇네요. 아로코다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오이시쿠나레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하십시오. 그래서 맹활약하는 통에 이제 선발로 나서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로 출장을 해왔는데 그래도 3골 1도움으로 자신의 가치 증명해 왔고 뭐 10월 A매치에서도 2경기 연속골을 넣었고 이렇게 오연규 선수가 계속해서 했는데 컵 대회에서 드디어 선발로 났습니다. 그래서 후반 22분에 페널티킥, 페널티킥으로 계속 웃으면서 결승골을 넣었고요. 기쁜 소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팀은 이제 추가골을 더해서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그 2위인 엔트워프와 맞대결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리그 경기는 지난 시즌 우승팀인 위니옹 생질루아와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오연규 선수가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예, 이렇게 좋은 소식도 있었던 반면에 그래도 살짝 아쉬운 소식도 있습니다. 네. 황인범 선수가 또다시 페예노르트에서 풀타임 출장을 했는데요. 아약스에 아쉽게도 0대2 패배를 했습니다. 네. 네덜란드 어떻게 보면은 최고 더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라이벌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리그 9경기 무패, 네. 그리고 최근 7경기 6승 1무의 어떤 무패 행진 흐름이 마감이 됐고요. 그럼에도 황인범 선수는 이제 변함없이 미드필더로 출장을 해서 직접 프리킥으로 유효시점을 만들고 기회 창출을 5번 하는 등 분전했습니다. 네. 아 진짜 약간 축구 도사, 예, 네, 축구 선생님. 맞아요. 네덜란드에 가서 토탈풋볼을 가르치고 있는 예, 멍청한 놈들아 토탈풋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조직력 몰라? 약간 이런 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황인범 선수 최근에 뭐 네덜란드 매체로서도 극찬을 받았더라고요. 뭐 유럽 5대 리그는 스카우터들이 뭐 했길래 지금까지 황인범을 영입을 안 했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말이요. 맨날 뭐 조금도 비싸다고 안 사고 조금 비싸다고 안 사고 진작에 샀어야지. 예. 그때가 제일 쌌는데. 그렇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네덜란드에서도 가치를 입증하고 있고요. 11월 3일에 알크마르와 경기가 있고 7일에는 또 챔피언스리그 잘츠부르크와 경기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개빡세다. 예. 예, 황인범은 쉴 틈이 없이 계속 뛰어야 됩니다. 아마 네. 11월 A매치 전까지 계속해서 풀타임 출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아약스가 4위, 페예노르트가 3위였거든요. 네. 승점이 같았고요. 이번에 지면서 페예노르트가 한 계단 내려서 4위, 아약스는 2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예, 그래도 아약스가 지난 시즌에 망한다 만다 소리가 있었는데 그래도 역시 명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부활을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계속 얘기하자면 스페인에서는 코파델레이가 있었거든요. 스페인 코파델레이에서 김민수 선수, 예, 최근에 이제 지로나에서 가장 핫한 유망주 중 한 명인데 처음으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이게 상대 팀이 엑스트렘 마두라 예, 5부인가? 4부 완전 아마추어 팀이었거든요. 예, 근데 미첼 감독의 성향을 여러분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게 미첼 감독은 상대가 아무리 약해도 그러면은 이번 경기 다 후보 이렇게 로테이션을 안 돌립니다. 왜냐면 그건 달리 말하면 그날 신 선수들은 다 주전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네, 주전 후보를 이렇게 구분하고 생각하지가 않고 그냥 늘 무한 경쟁. 오늘 컨디션 떨어졌으면 다른 애가 올라가면 되지. 그게 오늘 우리 팀의 최고 전력이니까. 이런 마인드로 운영을 해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날도 사부팀을 상대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김민수를 빼면 꽤나 많은 주전급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우리 토트넘 출신으로 익숙하신 브라이언 힐, 네, 단주마, 네, 토트넘 찍먹하고 갔죠. 그렇죠. 이 두 주전급 선수도 다 뛰었어요. 네, 뭐 미겔 구티에레스 다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하부리그 팀과의 경기라서 김민수가 로테이션으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그냥 뛴 거예요. 이거에 가깝습니다. 네. 그만큼 미첼 감독이 뭐 김민수 선수에 대한 신뢰는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기자회견이나 이런 언급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미첼 감독의 굳은 신뢰가 또 한번 입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리가 2경기 연속 교체 출장에 이어서 이번에 컵 대회에서 선발로 나서면서 앞으로도 김민수 선수는 계속해서 교체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지금 지로나가 계속해서 부상자가 있기 때문에 김민수 선수가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엄청 잘하진 못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양현준 선수 드디어 시즌 첫 선발 경기를 치렀습니다. 셀틱에서 여기서 사실상 도움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도움. 예, 무력 시위 비슷한 활약을 했고요. 셀틱은 리그에서 던디에 2대0으로 승리하면서 9승 1무 선두 질주를 했습니다. 앞선 리그 9경기에서 양현준 선수가 2경기 교체 출장에 그쳤거든요. 이번 시즌도 역시나 주전 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날은 선발로 나서서 활약을 했고 후반 15분에 양현준이 오른쪽에서 올린 땅볼 크로스가 수비에 발 맞고 흘렀고 이게 존스턴의 결승골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를 끝으로 이제 양현준 선수는 후반 17분에 제임스 포레스트와 교체돼서 경기를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양현준 선수가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꽤 괜찮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다음 경기 혹은 다다음 경기에서 그래도 교체로 나설 가능성을 조금 높였다. 당장 주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연규, 양현준과 셀틱 트리오였던 권혁규도 이번 경기에 출장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선발로는 아니고 교체 출장을 했습니다. 앞선 리그 9경기 중에서 7경기의 선발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로테이션 차원의 교체 출장이었다. 주중 경기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팀은 로스카운티와 0대0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다. 할 말이 많네요. 네. 예. 새벽에 정말 많은 경기들이 있었고요. 이렇게만 해도 많은데 사실 우리가 그럼 얘기하지 않은 다른 어떤 빅리그 경기는 얼마나 많았게요. 그죠? 엄청 많았죠. 네. 세리에아도
주중에 오늘 새벽에 정규리그를 진행했고 인테르가 엠폴리의 3대 0으로 승리, 네. 아탈란타가 몬자 2대 0으로 승리, 빅매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랬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이제 새벽 경기들을 일별하면 될 것 같고, 자 먹겠네요 이거. 예. 네. 홍어사밥 37%, 치미창가 23%, 추어탕 27%, 선지 14%로 홍어사밥이 선두주저하고 있군요. 사실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홍어사밥을 이제 하기 마련이죠. 네. 이놈들이 그죠? 이거 찍으면 진짜 처먹나? 이러면서 예, 다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잘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KFA 잘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네, 그렇죠. 예, AFC 어워즈 세이크 살만 에브라힘 알 칼리파 아시아 축구연맹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게 29일 날 진행된 AFC 어워즈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시상식 중간중간에 믹스드존 인터뷰가 실시간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중에 AFC 회장 살만 회장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한국에서 진행된 인터뷰였기 때문에 이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살만 회장의 주요 발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한국은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며 축구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에서 그래도 조금 비중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 모두의 서포트가 없었다면 뭐 이런 한국의 어떤 축구 발전은 가능하지 않았을 거다. 뭐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자. 지금은 미래를 봐야 한다. 때때로 불안정성은 모두를 다치게 한다. 뭔가 익숙한 말들이 그 살만 AFC 회장 발언에서도 나왔고요. 감독 선임과 관련한 논란에도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잘하고 있고 심지어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에 초점을 맞추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지 지금 이거를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접근 방식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폭풍이 올 때도 있다. 그럴 땐 그냥 지나가게 두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라는 비유적 표현까지 쓰면서 그래도 대한축구협회 쪽에 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AFC 회장으로서 할 만한 가장 이제 원론적인 답변에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피파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도 마찬가지로 말을 했었거든요. 28일날 축구회관 방문해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면서 대한축구협회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다. 대한축구협회는 잘 운영되고 있다. 감독 결정 등은 그들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파 회장도 그 정몽규 회장을 비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몽규 회장도 그래서 조금 자신감을 얻었는지 그 AFC 어워즈 간 인터뷰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피파 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다. 피파 회장님도 뭐 축구 센터를 보면서 감탄을 했다. 우리 감독 선임 결정은 결국 우리 목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 이러면서 사실상 대한축구협회가 잘못이 없다. 너무 현미경으로 보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피파와 AFC의 발언은 당연히 원론적인 발언이고 어떻게 보면 또 외교적인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피파랑 AFC가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하는 건 무게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한축구협회가 이런 피파나 AFC 발언에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실질적으로 종합감사 결과나 후속 조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피파가 저번에 그 강유정 의원한테 보낸 이제 서한도 있고 뭐 여러모로 이제 독립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과나 후속 조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한축구협회가 피파나 AFC 회장의 말을 근거로 현 상황을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FC 회장의 발언이 사실 어제 이미 그런 AFC 어워즈와 관련된 이런 발언들을 다뤘기 때문에 사실 좀 짧고 토막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루는 이유는 대한축구협회가 이 발언들을 근거로 계속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AFC 회장의 발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이 모든 발언들 하나하나를 다 들으신 건 아니지만 네. 현장 취재를 좀 하셨잖아요. 이 일련의 네. 일들 사이에서 어떤 뭐 느끼신 게 있나요? 현장에서 본 모습이나?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인판티노 회장은
그 시상식 거의 임박해서 왔기 때문에 뭐 따로 인터뷰나 이런 걸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정몽규 회장과 인터뷰를 했을 때 느꼈던 점은 정몽규 회장이 확실히 28일에 축구회관에서 인판티노 회장을 만나고 나서 자신감이 충전된 모습이다. 예. 예. 그렇게 형이야. 예. 우리 형이야.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뭐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종합감사 때도 뭔가 약간 좀 더 자신감을 얻은 듯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10월 A매치 결과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AFC 어워즈에서는 조금 더 자신감을 얻은 그런 걸로 이제 너무 현미경으로 보지 마시라라는 발언은 사실상 우리 잘못한 거 없다 이런 발언이랑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몽규 회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몽규 회장이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이번 AFC 어워즈랑 컨퍼런스 유치하면서 이게 조금 대한축구협회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인상이 있다라는 걸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이제 사실 웃긴 소리일 수도 있는데 아시아 스탠다드에 비춰서 비교를 해보면 대한축구협회는 실제로 그들이 보기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장의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어떤 나라의 축구협회, 또 이제 되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이 바뀌는 어느 나라 축구협회, 네. 이런 축구협회가 아시아에 많거든요. 네. 이게 뭐 축구가 독립된 산업으로서 뭐 알아서 돈을 벌지 못하고 어떤 회장의 사적인 자금이 많이 투입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흔합니다. 네. 다른 나라 뭐 기름 많이 나는 나라나 좀 이렇게 약간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세련되지 못한 나라에 그런 일이 많거든요. 예. 근데 AFC 회장 입장에서 그런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선진국인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스탠다드를 거기에 두고 있지 않으니까. 예. 그렇죠. 저희는 이제 보다 더 체계적인 음. 그런 곳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AFC 입장에서는 대한축구협회가 일종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적어도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어떤 일련의 절차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한축구협회에 관련된 다른 여타 논란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반복될 게 또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비춰질 수도 있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래서 감독선이 어차피 협회가 결정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는 입장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물론 저번에 설명하셨다시피 이제 그런 감독 선임에 대한 기준을 만든 것 자체가 대한축구협회이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예, 네. 라는 게 정론이지만 이거 바깥에서 또 봤을 때는 뭐 그건 그거고 어쨌든 협회 책임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답답하죠. 이제 안쪽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거기지가 않다는 거죠. 다시 예. 말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누구 한 명 마음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그런 축구협회도 있어요. 예. 근데 뭐 애초에 그런 축구협회를 벗어난 지 한국은 오래됐고 정몽규 회장이 그 정도로 정력적으로 하지도 않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이제 한국 축구 얘기를 더 할 텐데 삼합 37% 떨어지지 않는군요. 홍어 삼합을 먹을 것 같습니다. 삼합 안 드셔보셨다면서요? 제가 네. 여러분 이건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홍어 먹은 적 있냐? 먹은 적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뭐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쁘지 않 그렇죠. 맞죠? 네네네. 너 맞지? 다른 애 아니지? 예, 접니다. 그렇죠. 예. 윤영은 어차피 안 먹으니까 너밖에 없잖아, 그죠? 예. 기대가 되는군요. 어우 냄새. 차차차 먹게 되겠군요. 자 K리그 이렇게 힘들 줄이야. 링가드와 FC 서울 어제 구리 챔피언스 파크에서 서울 훈련장이죠. 네. 서울 클럽하우스고요. 서울이 미디어 데이를 가졌는데 서울 그 미디어 관계자가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우리 이게 좀 있으면은 관중 기록 세울 거라서 네. 그냥 뭐 이럴 때 힘 좀 받아 보려고 화제 한번 돼 보려고 미디어 데이 한 건데 네. 신청이 너무 폭주해서 뭐 깜짝 놀랐다 하는데 당연히 그걸 왜 몰라. 이성용 링가드가 나오는데 폭주하지. 뭔 말이야 그게 큰 데서 하던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챔피언스 파크에서 미디어 데이를 했는데 서울은 한동안 성적이 좀 안 좋았고 그쵸. 서원 FC와의 가장 최근 경기에서도 막 좋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기긴 이겼어요. 네. 링가드의 어시와 루카스의 헤딩골로 간신히 이겼거든요. 네. 그리고 홈 50만 관중이 눈앞에 있습니다. 현재 44만인데
서울이 막 시즌 초에는 평관이 3만이 넘었고 예. 지금도 뭐 2만이 가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하거든요. 사실 무조건 좀 그런가? 거의 할 수 두 있거든요.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3만 한 2천 3천 명씩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죠. 어지간하면 할 수 있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포항, 울산과의 막판 빅매치 두 경기를 앞두고 미디어데이로 이제 소통을 했는데요. 기성용이 돌아왔어요. 네. 기성용, 김기동 감독, 린가드 셋이 나왔습니다. 많이 관심을 모은 건 아무래도 린가드의 혀죠. 다른 사람의 혀보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링가드가 지금까지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대체 왜 K리그로 왔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K리그에 온 이유 자체는 지난번에 더 타임즈 영국 더 타임즈에 나온 칼럼을 통해서 링가드가 상당 부분 밝힌 바가 있고요. 결국에 축구를 다시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사랑받는 곳으로 오고 싶어서 K리그를 선택했다. 이렇게 하면서 서울에 온 이유를 설명했고 이날 미디어데이에서 나온 주요 내용은 K리그에 대한 인상이 어떤지 그다음에 김기동 감독과 뭐 기성용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게 내용이 주로 이뤘고요. 우선 링가드는 K리그에 오기 전에는 좀 쉬운 마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편안하게 이 정도면 나 잘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K리그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터프하고 힘들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외국인 선수들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K리그는 몸싸움이 많고 거칠고 터프한 그런 리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한정에서 하나 더 얘기하면 공이 구르지 않는 그런 리그기도 하죠. 예. 네. 아픈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예. 네. 예, 그거를 포함해서 아무튼 K리그에 대한 인상을 전했고요. 그래서 초반에 사실 링가드가 김기동 감독의 어떤 미디어 비판을 받기도 하고 기자회견 통해서 그것 때문에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링가드가 또 감독이랑 막 불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뭐 여하간 링가드도 감독님이 미디어 통해서 나를 비판한 이후로는 K리그의 템포나 이런 어떤 리듬, 경기력 이런 거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K리그가 세상에 알려지는 첫 해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링가드도 스스로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그 지난 수원 FC와 경기에서 이제 ESPN 그 글로벌 스포츠 매체죠. ESPN 기자도 방문을 해서 이제 링가드의 경기를 취재를 했고요. 그 지금 한 일주일 동안 K리그 머물면서 계속해서 경기 취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AFC 어제도 왔고 어제는 수원과 충남 아산 경기 가고 예, 이렇게 했는데 그럴 만큼 이제 K리그가 글로벌에 조금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단연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나의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암시가 있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K리그의 발전상이 앞으로도 축구 산업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프리미어 리그처럼 이제 모두가 찾는 지역 주민들이 모두 찾는 그런 리그가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이날 뭐 링가드한테 또 신기했던 거는 김기동 감독에 대한 리스펙트가 가득했다. 예. 이미 여러 인터뷰를 통해 밝혔지만 또 한 번 리스펙트를 보여줬고요. 감독님이 축구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생각한다. 매경기 분명한 계획이 있다. 아마 서울 팬들은 보면서 행복하실 그런 얘기들. 예, 그 감독님의 가장 큰 장점은 맨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1대1로 이제 선수들을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다. 나는 1대1로 많이 대화하는 감독 밑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축구뿐 아니라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신뢰도 쌓이고 자신감도 올라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김기동 감독의 어떤 실력에 대해서 대단히 리스펙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그리고 린가드가 기성용은 영국에서도 뭐 약간의 연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친구는 당연히 아니었지만 그렇죠.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게 뭐 린가드 데뷔전이었나요? 네, 스완시티와의 경기에서 맞대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성용이 형이 의역이겠죠. 의역이죠. 기성용이 기술적이고 책임감 많은 선수라는 걸 느끼고 있었다. 네. 그리고 내게 주장으로서 리더로서 많은 가르침을 줬고 내 안에 리더십도 이끌어냈다라면서 이제 기성용에 대해서도 리스펙을 얘기했는데 기성용이 앞선 인터뷰에서 링가드 네가 앞으로 주장해라 이런 말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링가드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김기동 감독과 기성용 역시 링가드에 대해서 발언들을 했는데요. 김기동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링가드는 슈퍼스타다, 제시는 슈퍼스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한국에 잘 적응했고 지금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팀 이런 조직력 이런 측면에서 많이 발전했다 이런 얘기겠죠. 처음에는 거리감이 아무래도 있었는데 이런 계속해서 책임감을 주다 보니까 한국 선수보다도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팀적으로 링가드가 많이 이제 도움이 되고 있고 또 팀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했고요. 기성용 역시 링가드가 공백 기간이 길었지만 몸이 올라오면 도움될 선수라고 처음부터 판단했었다. 예, 얘기를 하면서 수술 후에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선수들과 관계도 너무 좋고 실력도 너무 좋다. 더 중요한 거는 팀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리그 출신으로 K리그에서 조금 나 프리미어리그 출신이요 라고 하면서 위세를 부릴 수도 있었던 링가드가 그래도 팀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서울의 어떤 상승세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이제 채팅에 링가드가 뭐 어떤 감독들을 겪었고 언제 잘했냐 이거 물어보시는데 퍼거슨 말년부터 이제 포스트 퍼거슨 시대의 네. 초반을 겪은 선수고 저희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예스 밑에서 웨스트햄이 있을 때 네, 반 시즌이 좀 짧긴 했지만 피크였죠. 그렇죠. 그때 그 유명한 단체 밴드 세레머니도 그때 예, 했던 거고, 데클란 라이스를 드러머로 쓰는. 네, 라이스가 드럼을 치고 있는 그때였고, 이제 메뉴에서는 좀 희생적인 선수에 가까웠다면 웨스트햄에서는 반 시즌 동안 주인공이었고, 예, 그래서 그때 그 프라임 타임이랑 겹쳤던 18년도 월드컵, 2018 러시아 월드컵은 주전이었어요. 잉글랜드의 월드컵 4강 진출의 주전. 네, 네, 이것만으로 이 링가드가 사실 스타가라는 거 이제 설명이 끝났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또 팀을 위한 플레이를 한다 이런 거 자체가 서울에 분명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게 링가드라는 선수가 아무튼 팀을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하는 모습이 다른 선수들한테 동기부여가 됐다는 것은 뭐 자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링가드가 서울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김기동 감독과 기성용 선수도 발언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서울 미디어데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예, 현재 4위예요. 서울이 포항과 승점 1점 차 4위인데 오는 이제 주말에 펼쳐지는 포항과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은 중요하죠. 예,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합니다. 현재 포항과 전적이 코리아컵 포함해서 1승 1무 2패로 그렇게까지 좋진 않은데 최근 경기는 승리를 했어요. 아무튼간에 승리했기 때문에 저 그 진 경기 관중석에 있었어요. 그 집에 수호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관중석에 있었는데 저희 딸이 그때 이후로 포항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하필 그 포항 서포터 근처에 앉아가지고 약이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포항 팬들도 응원 예, 신나게 하잖아요. 예, 그 자기들 이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동안 이제 딸이랑 뭐 하다가 막히면 포항 팬들이 많이 하는 응원이 있거든요. 네, 쉬었다가 네, 뭐 이런 거 있는데 예, 그죠. 제가 여기서 앞에서 우만 하면 애가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이기기 되게 쉬워요. 초등학생. 그 앞에 있던 모든 걸 다 잊어버려.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랬던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네. 그때는 사실 정재희가 차면 들어가던 시절이에요. 정재희 그날도 골을 넣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때 사실- 한창 활약하던. 지금은 차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포항은 여러모로 다른 팀이 됐기 때문에 지금 50대 50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쵸. 예, 서울도 좋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50대 50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홈 어드밴티지 정도 있다. 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그래서 서울의 그럼 실질적인 ACL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그럼 얼마나 되냐? 라고 보면은 지난 시즌 1위, 2위, 3위 그러니까 울산, 포항, 광주가 ACL 엘리트에 있고요. 4위 전북이 ACL2로 갔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K리그 우승팀조차 ACL 엘리트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죠? 왜냐하면은 이 UEFA 그러니까 유로 챔피언스 리그는 UEFA 챔피언스 리그랑 유로파 리그는 그 우승팀이 올라올 경우에 그냥 추가로 한 개를 더 줘요. 진출권. 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 그 리그의 진출권을 보장해 주는데 반면에 AFC는 ACL 엘리트에서 우승팀이 나왔다. 그 리그 진출권 하나 깎고 ACL2 우승팀 나왔다. 그럼 또 엘리트 진출권 하나 깎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별도 진출권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ACL 예. 엘리트와 ACL2 우승팀에. 네. 그렇기 때문에 K리그에서 ACL 우승팀이 나오면은 K리그 진출권이 한 장씩 까이게 되고요.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우승팀이 가져가는 만큼 순위에서는 한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네네. K리그에 주어진 파이가 네네네. 줄어드는 게 아니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리그 1위를 하더라도 만약에 ACL 엘리트랑 ACL2 우승팀이 나오고 코리아컵 우승팀이 4위 내로 진출을 한다라는 이제 아주 복잡한 경우의 수가 됐을 때는
1위조차 ACL 엘리트가 아니라 ACL 2로 갈 수도 있는. 너무 복잡하긴 하지만 그럴 수도 네. 있군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1위 팀인 울산이 그대로 코리아컵을 우승한다면은 뭐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겠죠. 우승팀이. 네. 예, 적어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서울도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 너무 사위에 복잡하다. 진출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추춘제와 춘추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K리그 팀들은 올해 성적을 기반으로 내년 ACL까지 대비한 스쿼드를 만들어 놨는데 ACL은 여름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추춘제라서. 예. 그래서 여름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는 아닌데 너 못 나가 이럴 수도 있는 거네. 예. 굉장히 어렵네요. 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K리그 순위가 뭐 기존에는 한 2위, 3위 정도 된다 하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적어도 2는 나가는, 물론 그때는 2가 없었지만 적어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많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K리그에서 그 두 대회 아시아 대회 우승팀이 나올 확률은 높지 않죠. 딱히 예. 그다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영향을 받으려면은 포항이나 광주가 우승을 해야 되거든요. 엘리트에서. 울산 이미 텄어요? 아니요, 울산은 이미 4위 이내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네네. 리그 4위 이내가 확정되기 아래쪽인 때문에. 팀이 예, 울산이 3연패를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 울산이 이미 리그 4위 이내가 좀 확정되기 때문에 뭐 우승을 하든 말든 엘리트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런 이유죠. 예, 예. 네. 이게 우승 실질적으로 그 진출권이 그 줄어들려면 아래쪽에서 해야 되니까. 아래쪽에서 해야 되니까. 근데 포항이나 광주가 지금 광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엘리트 우승을 뭐 중동팀과 맞붙는 이런 엘리트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북도 마찬가지로 현재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서 과연 ACL2로 우승할 수 있을까? 이걸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서울 입장에서는 일단 4위 이내를 확정 지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결과를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예. 그죠. 전력으로 보면 전북이 ACL2에서 거의 뭐 우승 후보급인 건 당연한데 예. 전북이 전력만큼의 실력을 냈으면 K리그에서도 그 순위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말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서울이 4위 이내를 어떻게든 들려고 하는 이유가 이번 시즌에 김천 상무가 잘해서 K리그 1 상위 스플릿에 왔고 또 지금 4위 이내 진입이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은 김천 상무는 못 나가거든요. AFC 대회를. 그러면은 복잡해. 예, 그 차순위한테 진출권이 가기 때문에 서울이 그래도 ACL 엘리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복잡다단합니다. 현재 네, 상황은. 정말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막판 일정들이 남아 있는데 K리그 1이고 2고요. K리그 1부터 얘기를 해보면 일단 말씀하신 서울과 포항의 경기가 주말에 있고 네. 울산 대 강원. 와, 이건 우승이 걸린 중요한 경기네요. 예. 네. 이게 울산과 강원의 경기가 내일 금요일에 열립니다. 그래서 울산의 우승 결정전이냐 혹은 강원의 맹추격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냐 이런 경기인데 울산이 현재 승점 65점이고 강원은 승점 61점입니다. 그래서 1위와 2위의 차이가 4점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경기가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이 강원 이기면은 자동으로 우승 확정입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고 김천은 승점이 현재 울산과 8점 차입니다. 그래서 남은 경기 울산이 모두 지고 본인이 모두 이겨야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마저도 뭐 강원이 더 잘하면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울산과 강원에서 승리하는 팀이 그 흐름을 타고 우승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양팀 모두의 중요한 상황이고요. 울산은 중요했던 김천과 2연전을 1승 1무로 해서 일단 되게 우승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지금 상위 스플릿 들어와서 기세가 좋거든요. 승리를 연달아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까지 승리하면은 또 선수들의 동기부여는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입니다. 그 어느 팀보다 강하다고 말해도 무방할 상황이고요. 그래서 1점 차로 맹축이 가능하고 창단 최초로 우승, 그 다음에 K리그 1 최초 이제 시민구단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울산과 강원의 경기가 만약에 울산의 경기를 끝이 나면은 조금 K리그 1의 남은 경기들이 조금 그 ACL에 조금 집중되겠죠. 하지만 강원이 이긴다면은 우승 경쟁도 마지막까지 누가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K리그 1 상위 스플릿의 가장 큰 경기가 울산과 강원 경기라면요. 하위 스플릿의 가장 큰 경기는 전북과 인천의 강등 전쟁입니다. 네, 진짜 중요한 경기죠. 예. 네.
전북이 제주와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하면서 11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최하위였던 인천은 광주에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요. 11위 전북과 승점 차를 2점으로 줄였습니다. 한 경기 이내. 예, 네. 이 말인즉슨 이번 경기 인천이 승리하면은 순위를 뒤집을 수 있다. 띠용. 예, 전북이 진짜 강등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강등 풀업도 아니고 그냥 강등. 예, 예. 다이렉트 강등. 예, 10월에 3연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전북이 흐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천전 패배는 강등을 의미할 수도 있다. 왜냐면 흐름을 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남은 경기도 보면은 인천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네, 왜죠? 전북은 인천과 경기를 치른 다음에요. 대구랑 광주를 만나는데 대구 쉽지 않은 팀이죠. 그 다음에 광주는 더더욱 쉽지 않은 팀이죠. 그렇게 치면 다 쉽지 않은 거 아니야? 하스는 그게 의미가 있나? 예, 광주도 지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네.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남은 경기에서 그래도 조금 더 순위가 높은 팀, 낮은 팀 이렇게 만나는 게 그래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거든요. 약간의 승률이라도 따진다면 예. 인천은 잔여 경기가 전북전 이후에 대전, 대구 순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인천이 강등권 팀과 3연전을 치른다는 의미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렇다는 뜻은 인천이 여하에 따라서 경기 결과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한 10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천은 남은 3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 다이렉트 강등을 피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전북이 남은 경기에서 지금 인천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천전 승리하면은 다이렉트 강등을 거의 무조건 피하는 거고요. 5점 차로 벌어지기 때문에. 반면에 전북이 인천전에서 패배를 한다 하면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울산 강원 경기보다 더 치열하고 재밌는 경기가 될 수 있어요. 예, 특히 중립 팬들 입장에서는. 그럼요. 예. 예. 이게 진짜 전북이 떨어진다고? 엄청 재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떨어지길 그죠. 바란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채팅창에 인판티노님이 등장하셔서 정몽규님과 이제 쌍으로 많은 말씀해주시고 계신데 기왕 이렇게 된 거 더 컨셉 더 많이 생겼으면 또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죠. 이임생님이라든지 예. 예, 뭐가 있을까요? 블레터님, 예. 또 조광래님, 예. 허정문님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예전 사람들까지 다. 예, 정몽준님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유인초님 좋네요. 유인초님 예.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홍어상합은 그새 38%로 올랐네요. 올랐네요. 아우 냄새. 자, 이 다음 거는 그래픽이 없나요? 아니요, 있구나. 그렇게 있습니다. 자, 예. K리그 2 얘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저희가 보통 화요일 프로그램에 맡겨두고 여기선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해야 하느냐? 어제 저녁에 K리그 2 승격에 관련된 경기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다이나믹한 결과들이 났습니다. 그죠? 예. 29일과 30일에 있었던 경기 결과부터 간단하게 얘기하고 현재 승격 전쟁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죠. 예. 그래서 일단 안양은 K리그2 우승의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넘었어. 예, 드디어 너물랑 말랑하면 지고 너물랑 말랑하면 비기고 그러다가 드디어 네. 넘었어. 네. 29일 전남과 경기에서 1대1로 비기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익권과 격차를 크게 벌리는 데 실패했지만 이제 후술할 30일 경기에서 충남 아산이 패배를 하면서 9부 능선에 드디어 넘었고요. 그 전남과 경기에서는 사실 후반 15분에 유정환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전남의 윤재석 선수한테 실점을 하면서 또 다시 이제 또 우승 9부 능선 문턱에서 또 미끄러지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30일 경기인 충남 아산과 수원 경기에서 충남 아산이 수원에 1대2로 역전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충남 아산이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고요. 충남 아산은 현재 2위입니다. 그 다음에 1위와 승점 차가 4점 차입니다. 하지만 충남 아산은 경기가 한 경기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안양을 추격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양이 그러면은 K리그2 우승에 이 아니라 K리그2 우승 9부 능선을 넘은 거냐? 마지막 가능성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유일한 우승 경쟁팀은 서울 이랜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서울 이랜드가 성남과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어제죠. 네. 예, 어제 승리하면서 승점 55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랜드와 안양의 승점 차는 현재 6점 차거든요. 네. 근데
서울 이랜드가 안양보다 10골 더 넣었어요. 다득점에서 예. 역시 김도균의 팀. 예, 김도균 역시 감독의 김도균의 팀. 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은 경기 안양이 모두 지고 서울 이랜드가 모두 이긴다면 다득점에 따라서 극적인 역전 우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낙 같은 희망입니다. 실낙 같은 희망이고 사실 지금 안양의 기사를 봤을 때 이기진 못해도 또 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양이. 너무 신락 같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물 떠놓고 이제 일단 자기들이 이겨놓고 그다음에 안양의 남은 두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9분 응선 그 이상이죠, 이 정도면. 예. 네, 거의 뭐 그 어떤 산 올라가면은 정상에 정상석 놓잖아요. 그렇죠. 예. 그 봉우리 위에까지 왔어요. 예. 이제 계단 올라가 정상석에서 부여하고 사진만 찍으면 됩니다. 예. 그러다가 미끄러지지만 않으면 되는 정도로 다 왔어요. 드디어 안양이 네. 올라가는군요. 우리가 한동안 뭐 캐터뷰, 아니 볼터뷰의 저주다. 볼터뷰 하면은 뭐 무너진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다행히 볼터뷰에서 이제 K리그 2의 안양의 리영지, 네. 수원의 이제 변감도 네. 다뤘는데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 네, 그렇죠. 네. 안양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갖는 게 수삼. 예, 수원 삼성이 K리그 2에 머무를 것인지 올라갈 수 있을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도 어제 정말 극적인 결과가 있었다. 어제 수원이 충남 아산 K리그 2에서 사실 굉장히 강팀 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수원과 충남 아산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수원은 이 경기 지면은 사실상 승강 플레이오프도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팀이 워낙 많이 미끄러지면은 또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승리가 무조건 필요했단 말이죠. 근데 전반 39분에 충남 아산이 박대훈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끌려가는 상황이었는데 후반 15분에 뭐 판정 시비, 뭐 핸드볼에 대한 어떤 판정 시비가 있긴 했지만 아무튼 이기재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고요. 후반 추가 시간에 김상준이 이종성의 그 롱패스를 받아서 극적인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2대1로 승리를 했고 후반 추가 시간 역전골 진짜 도파민이 터졌겠죠? 그렇죠. 그리고 4위에 도약을 했습니다. 이날 또 홈 경기였기 때문에 아마 후반 추가 시간에 그 수원 홈 응원석에서 굉장한 함성이 터져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래서 수원이 이제 다시 한번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에 가세를 하면서 이 K리그2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도 대단히 치열해졌습니다. 현재 승격 플레이오프가 확정된 팀은 충남 아산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이랜드가 우승 가능성도 있지만 이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가능성이 있는 팀이 서울이랜드, 3위 서울이랜드부터 시작해서 4위 수원, 5위 전남, 6위 부산, 7위 김포, 8위 부천까지인데요. 이랜드가 승점 55점이고요. 수원이 53점, 전남 51점, 부산과 김포가 승점 50점, 그 다음에 부천이 승점 48점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8위인 부천도 승격 플레이오프를 참가할 수 있는 희망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일단 서울이랜드는 2무만 거둬도 플레이오프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전남과 맞대결도 있어요. 5위 전남과 맞대결도 있기 때문에 전남과 무승부 정도만 거둔다면 1무 1패로도 다득점으로 진출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도균 감독이 어쨌든 공격 축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득점을 했던 게 좀 지금 와서 큰 경쟁력으로 발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원은 안산과 마지막 경기를 이기고요. 근데 이제 최종 라운드인 39라운드에서는 휴식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이 안산과 경기 이긴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남은 팀들이 이제 적어도 승리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안산과 경기를 이기면은 사실상 진출이긴 합니다. 수원도 마찬가지로. 물론 득점이 조금 전남이나 부산에 비해서 낮기는 해가지고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점차가 그러면은 좀 더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원도 안산만 이기면은 그래도 조금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남은 남은 경기에서 모두 이길 시 승격 플레이오프에 자력 진출을 합니다. 또 서울 이랜드와 경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김포, 부천은 서울 이랜드, 수원, 전남 위에 있는 팀들 중에 최소 한 팀이 미끄러지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과 김포와 부천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산 정도는 남은 경기 모두 이겼을 경우에 자력 진출이 좀 유력한 상황이거든요. 6위 부산. 네. 6위 부산이 남은 경기를 모두 이겼을 때 현재 수원보다 5골이 앞서기 때문에 5점에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겼을 때 나머지 두 팀은 김포, 부천, 7위 김포, 8위 부천은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남은 경기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권 맞대결은요. 38라운드에는 없더라고요. 네, 38라운드에는 없고 39라운드 그러니까 마지막 라운드에 부산과 부천이 맞붙고요. 그다음에 서울이랜드와 전남이 맞붙습니다. 이 말인즉슨 부천의 실납 같은 희망이 남아있는 이유 중 하나는 아무튼 승격 플레이오프권에 있는 부산과 맞대결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도 아직까지는 승격을 바라볼 수 있는 실납 같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천이 8위인데도 불구하고 네. 가능성은 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현재 순위 한 번만 읊어드리면 1위가 안양입니다. 2위 아산, 3위 이랜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우승 경쟁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네, 물론 이제 안양의 우승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산은 뭐 플레이오프까지는 거의 뭐 다 된 거고 네. 뭐 이랜드도 그렇다고 하셨고요. 그 뒤에 4위 수원 삼성, 5위 전남, 6위 부산, 7위 김포, 8위 부천. 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당연히 가능성이 낮겠죠. 이렇게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K리그 2는 진짜 어떤 팀이 독주하던 해도 있거든요. 네. 경남 독주, 광주 독주 이렇게 독주에서 올라간 해들이 있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절대 그런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굉장히 치열한 네.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39라운드까지 하는데 돌아가면서 쉬기 때문에 네, 그죠? 팀당 36경기죠? 네, 그렇죠, 맞나요? 네, 36경기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팀당 한 경기 아니면 두 경기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막바지. 네, 충남 아산과 수원이 한 경기씩 남았고 나머지 두 경기씩 남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안양이 뭐 올라오겠지? 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안양이 올라가지 못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하나 남았기 때문에 그 딱 하나가 근데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네, 오직 이거 14만 개의 미래를 보고 왔더니 목 아파. 그거 아니면 없다. 예, 맞습니다. 예. 자, K리그 2 봤고요. 채팅에 삼합이 뭐냐? 삼합을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렇죠. 삼합은 이제 최근에 흑백요리사 이후에 하브리랑 에드워드리랑 영어로 예, 흑백요리사에 나온 한식에 대해서 외국 시청자들한테 설명하는 영상도 있어요. 넷플릭스 글로벌 보면 네, 거기서도 이제 파브리가 설명을 하는데 삼합 means three and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홍어 삼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홍어, 네, 묵은지, 돼지수육 네,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먹는 걸 삼합이라고 하죠. 홍어의 그 어떤 특유의 향을 좀 죽이면서 네, 나머지 두 개와 조화를 이루면 맛있다. 음, 뭐 이런 개념의 음식입니다. 그렇고요. 작년 부산 생각이 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안양. 그렇죠. 사실 부산도 매직 넘버 몇 하다가 막판까지 예, 제발 살려줘 이러다가 이제 못 살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현재 안양은 그거보다도 더 좋은 상황이다. 훨씬 좋은 상황이죠. 작년에는 김천이 마지막까지 추격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안심할 수는 없었던 반면에 안양은 지금 서울이랜드도 지금 기세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안양은 사실 진짜 깃발만 꽂으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예, 승격 준비를 이제부터는 해야죠. 이제 해야 됩니다. 안양이 승격 준비가 좀 필요해요. 맞아요. 저 팀은 승격을 안 해봐가지고 프런트 가보시면 많이들 아시는데 사실 당장 승격해도 고민인 팀들이 뭐 여기 중에서는 뭐 저런 시민구단 거의 다 해당되고 맞아요. 특히 뭐 제가 가본 팀 중에서도 뭐 안양 같은 팀들이 그런데 예, 선 FC도 원래 승격하기 전까지는 이거 승격해도 버틸 수 있나 싶었거든요. 네, 그 프런트 규모가 좀 작고 어떤 팀 내 행정이 좀 잘 갖춰지지 않고 그쵸. 기본적으로 직원이 적기 때문에 예, 그리고 외형적으로가 특징이 있어요. 뭐냐? 공설운동장에 복도 막아가지고 사무실 쓰는 팀. 이러면 일부 올라와도 오래 못 갑니다. 예, 예,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경남도 그런 케이스고. 맞아요. 그래서 수원 FC가 오히려 좀 이례적인 예,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 수원 FC가 좀 전략을 잘 짜가지고 예. 약간 좀 잠수함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올라온 다음에 뭐 감독을 잘 데리고 오고 네, 뭐 영영 잘해준 건 아니지만 김도윤 감독이 잘해준 시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면들이 맞물려서 이제 좀 몇 년 잘 버티고 이렇게 한 거지. 사실 오래 가려면 프런트부터 강화를 하긴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사실 선수단 인건비라는 게 되게 높기 때문에 예, 선수 한 명, 좀 중첩급 선수 한 명 살 돈으로 프런트 10명도 운영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 한 명을 안 늘려.
10명은 고사하고 5명만 늘려도 진짜 팀이 엄청 좋아지고 그게 무형의 어떤 자산이 되면서 관중과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예. 건데 그거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뭐 노력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많은 팀들이 안양이 특히 수원 FC가 수원 FC요. 예. 예. 지금도 뭐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또 한 번 어떤 그런 수원 FC의 약점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많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다음 시즌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수원 FC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안양이나 아산도 미리미리부터 대비를 해야 승격을 하더라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체력이 길러지겠죠. 그러니까 수원 FC나 안양, 경남 같은 그 K리그 2에서 올라온 좀 규모가 막 크지 않은 시민구단 공통점이 뭐냐면 선수단 예산은 당장 잘 나가면 시의 말도 잘하고 해서 타올 수도 있고 해요. 네. 근데 운영 방식이 뭐 아니면 도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어떤 편중돼 있다든지, 뭐 그럴 때 누구 한 명이 꽂혀가지고 야 이거야. 근데 야 이거야 망하면은 바로 딱 나가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프런트부터 좀 살찌웠으면 좋겠다. 한정된 인원으로도 그 팀들의 프런트들은 뭐 제가 뭐 무조건 누구나 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안양 같은 경우에는 또 원체 많이는 못해도 지역에서 풀뿌리 공원 활동 같은 걸 되게 오래 해왔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어떤 무형의 관중 동원의 저력으로 좀 많이 환원이 되면 안양이 지금 숫자에 비해서 되게 서포터들이 열성적이고 이런 걸로 원체 유명하긴 한데 그렇죠. 일부 승격이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된다면 그걸 계기로 관중 숫자 자체도 좀 늘어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또 시에서 관심이 많을 때 또 승격을 해야 됩니다. 안양은 맞아요. 그래야 동력을 얻기 때문에 맞습니다.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그래도 우승에 가닿고 있는 안양의 상황입니다. 인천? 인천 마음속에서 뭐가 나왔나? 네. 전북과 경기가 남아 있죠. 네. 전북이랑 인천이 이번 주말인가? 이번 주말에 있습니다.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일 겁니다. 그럼 우리 못 가죠. 그렇죠. 예. 토요일에는 이거 갈래요? 이 핑계 대고 빠지고 싶으면 빠져. 유년 결혼식에서. 네.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저 예산은 토요일 날 취재를 갈 수 없다. 예.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얘기 마저 해봤고요. 이제 투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냄새 홍어 삼합이 이제 뒤집힐 리가 절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점심에 윤용 기자는 못 먹죠. 윤용 기자가 없는 틈을 타서 우리끼리 홍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